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법을 강의하게 된 손윤정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제 그 세법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좀 필수적인 부분으로 위주로 해서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원천세를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를 하러 저는 여기 이제 수원, 여기 뒤에 보이시죠? 이게 재택 강의실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세무서에 있는 이제 재택 강의실입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러 오는데, 오늘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여기 오늘 수업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좀 수업하시기 좀 집중하시기 힘든 날씨다. 어디 떠나고 싶은 날씨다. 그래도 내일부터 또 연휴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설레이는 마음 반, 뭐 좀 이렇게 좀 신나게 좀 운전해서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게 거의 여름으로 가고 있는 단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요즘처럼 근데 좀 아침에는 좀 아직도 좀 추운 날이 있어가지고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이제 회계사나 세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1월부터 3월까지가 가장 바쁜 비지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뭐 부가가치세 신고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법인세 신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고들이 있어서 아주 바쁜 날이고요. 여기 3월이 이제 랠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4월 오면 조금 쉬려고 하는데 또 4월 25일에 뭐가 있냐? 또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또 끝난 지금 약간 이런 시기거든요. 그럼 조금 약간 숨을 돌리고 5월이 오면 또 뭘 하느냐? 그때 세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이 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시즌이 좀 돌아가고 있고, 오늘 이제 강의를 할 내용도 이런 신고 기간과 또 엮여 있으니까 같이 한번 힘을 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이렇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 좀 배경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얼굴을 보면 한번 이렇게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떠세요? 이렇게 본인은 개인 사업자다. 네. 화면을 끄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뭐, 채팅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법인 사업자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개인 사업을 준비 중이시다. 아직 사업장도 안 내셨어. 사업자 번호도 안 내신 분들. 근데 이제 이걸 좀 들으면서 준비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어떤 분들이 좀 많으실까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시네요. 근데 음식점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저희 지금 채팅방에 87명이 들어오셨어요. 법인도 있으시고, 네. 그러면 일단 개인이 좀 대체적으로 많으시네요. 업종은 다양하시겠네요. 개인이면은 보통 뭐 음식점 업도 있으실 거고, 요즘에 뭐 온라인에서 뭐 쇼핑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업종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조사를 네,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강의 방향이 조금 잡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런 걸 좀 한번 이제 알아보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저랑 함께 하고 계시나 이걸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봤고요. 제가 지금 강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제 신규 사업자라고 이렇게 딱 저희는 이제 강의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좀 신규 사업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을 위주로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이어가지고 좀 많이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조금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내 지식을 체크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간단하게 좀 재밌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회계사, 세무사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빅펌이라고 하는 한영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세무 쪽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 이제 강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온라인에도 있지만 사진이 이렇게 생겼게 나왔고요. 이제 1차 교시는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아마 개인 사업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법인 사업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처음 접하게 되시는 세목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저랑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잠깐 화면을 끄고 화면에 이제 교육안을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네,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그럼 사업자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그 왜 세법상 사업일자라고 하는 걸까요? 사업자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을 그냥 사업자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세법상 사업자 뭐 달라? 이렇게 잘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세법상 사업자는 무엇인가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사업자 등록이란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업자 등록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 사업자 등록을 하셨죠? 네, 하셨어요. 이걸 보통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이렇게 국세청 가까운 세무서 막 달려가셔가지고 아마 사업자 등록증부터 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는 절차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절차는 세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는 자기의 정보, 자기의 사업을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세 의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할 때 이제 또 많이 질문을 좀 하시는 게 있어요. 아, 저 이제 뭐 얼마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이제 사업 초기예요. 그래서 매출액은 없는데 이거 사업자 등록을 꼭 반드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일단은 우선 이제 좀 어마무시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법상으로는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무조건 등록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미등록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 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시스템을 요즘에 홈택스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많이 변화해 왔고요. 이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국세청이 이 정도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이걸 다 비교 분석을 해서 저희 납세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채워주기 시스템, 신고도 약간 채워주는 것도 좀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이미 이제 국세청 시스템은 전자결제라든지 거래 상대방과의 그 세금 계산서 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상으로 그리고 또 실무상으로도 사업상 비용 처리를 하시고 싶으실 때잖아요. 이 비용 처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법상 인정받는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 통장이라든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거나 수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은행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을 해주신다든지 이제 그 홈택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사업의 기본적인 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명의의 통장 개설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적법한 증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제가 이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언제까지 그러면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무조건 20일 이내에는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시기도 전에 이제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러 가실 거예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출력하시기도 하시고 받으러 가셨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의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현금 영수증에 어떻게 가맹 가입을 하는지 안내도 주시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신용카드라든지 사업자 통장 개설 그리고 홈택스 등록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장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요. 아,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사업 개시 전에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뭐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도 아마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이제 쓰실 거예요. 쓰실 때 이제 사업 예정일을 기재하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놓치지 마시고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 등록부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저희 중에서는 이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업종 허가서를 받아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임대 같은 이제 사무실을 준비를 하실 텐데, 그런, 임대 사업장이라든지, 그냥 그런 장비 같은 걸 구매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비용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제 빨리빨리 이제 요즘에는 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넘어가서, 이제 사업자 유형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처주에도 처음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개인 사업자이신가요? 법인 사업자이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좀 저희는 좀 여러 이게 유형의 분들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방에는. 근데 이제 그러면 사업자 중에 개인 사업자가 좋은 것인지, 이게 그러면 법인 사업자가 좋은 것인지도 가장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자 유형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 형태에 따라 법적 지위와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차이를 이렇게 표로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보시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사업자부터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설립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이제 제출하고 나면 설립이 되신 거예요. 이미 개인 사업자로서. 그래서 설립 절차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등록이 되신 거고, 설립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득의 기속인데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그냥 이게 내 개인 입골 사업체이기 때문에 모두 개인의 돈이에요. 개인 사업자의 돈이기 때문에 남는 돈은 그냥 내 돈이지. 이게 형성이 되는, 성립이 되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인출하실 때 개인 소득이 당연히 개인 소득이시니까 개인 명의 통장에서 이렇게 사업자 명의로 이렇게 뭐 이제 이름이 손윤정이다. 그럼 손윤정 사업자 명의로 이렇게 낸 통장에서 이제 자유롭게 인출을 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경우로 넘어가면 이런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율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세율이 6에서 45%까지 이렇게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 사업자분들은 지금 많이 들어오셨겠지만은 보통 이제 회계나 세무 처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법인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좀 많이 하고 계신다. 복잡해지면 이제 나 이제 법인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좀 간편하게 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내가 뭐 직원도 많이 필요 없고 뭐 이럴 때는 개인 사업자로 많이 시작을 하십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를 보시면 설립 절차도 보시면 지금 설립하셔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주주를 모아서 주주가 출자를 하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요. 그 주주들과 뭐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면 대표자를 확정을 지시고, 그리고 이제 설립 등기를 한 다음에 법인을 먼저 세워야 돼요. 이 회사를 만든 후에 설립을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데, 이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설립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등기사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자본 등록세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고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득의 기속이 보시면 네, 이 부분이 좀 다른데요.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법인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일단 법인의 돈인 거예요. 회사의 돈. 그러면 나는 주주인데, 그러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내 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식과 부모 간에도 이게 금전이 나뉘잖아요. 이게 뭐 증여라든지 상속에 의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법인을 주주가 주인으로서 설립을 했다고 하지만
이 돈은 법인 돈입니다. 그래서 주주가 마음대로 이거를 인출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개인 사업자분들에서 전환하셨을 때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할 때는 좀 자금의 인출이 좀 자유로우셨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을 하는데 딱 인출할 때 이제 이거 뽑으려면 뭔가 가정이 필요해? 이게 내 돈이, 바로 내 돈이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그 개인 사업자로 하시다가 법인으로 넘어오셨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이슈입니다. 내가 내 돈이니까 뽑은 줄 알고 썼단 말이에요. 법인 통장에서. 근데 그 빵꾸 나는 그 부분은 법인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계정으로 잡히게 되고요. 이게 회사에서 이 주주라든지 대표이사한테 빌려주는 돈처럼 처리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돈 가져온 게 아니고요. 그냥 법인이 나 빌려준 거야.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 인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법인 소득이니까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이 불가능하고요. 이 인출 시에는 바로 요 가지급금 처리를 한다는 점. 가지급금이 왜 무서우냐? 이 가지급금은 회사는 사실 자금을 대여해주는 업체가 아니고 도소매업을 하겠다든지 음식업인데 아무튼 법인으로 운영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 영리 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려고 지금 설립을 하셨는데 돈을 빌려주는 이상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법인이. 그러면 이거는 회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가지급금 처리를 대여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주에 대한 대여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상으로 뭐 빌려주기로 했어요.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최소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그 인정이자율만큼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요 부분은 저희가 대표든 주주든 그걸 가져가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로 또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고 좀 놓치셨던 분들은 좀 크게 힘들다. 그리고 이 가지급금은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국세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거든요. 이게 생기고 나면 실질적으로 돈이 통장을 거쳐서 법인에 들어오는 게 증명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옛날에 이제 가지급금 관리가 잘 안 되던 법인 같은 경우를 제가 나가보면 가지급금이 진짜 몇 년 된 것도 안 없어지고 계속 내려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1억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급금이 계속 달려있다. 그러면 4.9%가 인정이자율인데 그만큼만 예를 들어서 5%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그만큼은 계속 납부를 해야 되고요. 이걸 내가 가져가서 쓰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가지급금이 잡혀 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항상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를 이자로 회사에다가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법인세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신다든지 이런 절차를 이자를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득을 취했다라고 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가 납부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개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 이건 내 돈이 아니고 법인 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세율은 아무래도 법인이 좀 낮죠. 그래서 9%에서 24%에 대한 그 법인세율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충분히 낮다는 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로 보시면 이제 회계나 세무 처리가 좀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라든지 회사가 이 회사에게 조금 더 오히려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이 뭐야? 개인 사업자가 좋은 거야? 법인 사업자가 좋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럴 때 많이 들어보시는 말이죠.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요. 요거는 각 사업 형태는 이제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게 세율이 좀 높고 낮고, 통장에서 인출이 자유롭고 좀 안 자유롭고, 이런 거는 이제 각자의 그 사업의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라든지 업종, 투자의 규모, 그리고 어떤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근처에 계시는 그 전문가랑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의논을 하시고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그러한 이슈가 있다. 네.
여기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중간에 뭐 이렇게 채팅으로 조금 남겨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다가 제가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제 열심히 한번 따라가가지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 바로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안 되는 건 또 추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체크를 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게 지금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분들이 좀 섞여서 들어와 있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업자 유형인데요. 네, 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서 또 저희 사업자들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구분을 해, 세법상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구분해 보았고, 그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서 또 사업자가 구분이 된다는 거야? 네, 그렇죠.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받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 또 사업자가 또 구분이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일반 사업자, 여기서 즉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과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 사업자로 나누어지고요. 이 개인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게 되는데 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네, 매출액 규모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개인 또는 일반 간이가세자 사업에 관계없이 이제 가세사업자라고 하는 분들은 모두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원천세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저희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면세사업자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정기적인 부가가치 신고 대신에 1년에 한 번 사업자 현황 신고라는 여기 보시면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요부고를 신고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같다는 점 이런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원천세 이 강의를 순서대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세목은 이게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일정인데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연간 스케줄에 따른 세무신고 일정과 지급명세서 지출기일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 놓은 부분이에요. 엄청 신고할 부분이 많죠. 저희가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이런 신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 놓치잖아요? 그럼 가산세가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보셔야 되고요. 달력에다가 표시를 좀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자라서 어떤 세목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놓치지 않도록 세무신고를 이제 달력에 표시를 하셔가지고 이제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같이 이렇게 세무 하시는 이제 업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무 달력 같은 게 있어요. 요즘엔 달력이 좀 잘 귀하기는 한데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세무 달력 갖다 주시는 저희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달력에 무슨 크리스마스 이런 것처럼 저희 세무달력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뭐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이렇게 찍혀있는 달력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신고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신고 일정이 있고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신고 일정은 반드시 체크를 해놓자. 이 부분들을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 시작하겠는데요.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 네,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었어요. 지금 부가가치 들어오지도 않았어,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한 설명은 저희 세법상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이런 업무이고요. 이제부터 부가가치세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공동 사업자라고 하시는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 공동 사업자는 어떤 걸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창업 대표자가 2명이신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표자가 2명이시거나 법인이 아니시면은 뭐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분이 동업자가 있다고 해도 그냥 개인 사업자이신 거고, 그거는 이제
사업자 간에 이제 배분을 해가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 네. 그런 거 차이가 이제 세법상으로는 저희는 일단 개인 사업자와 범위 사업자가 있을 뿐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동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뭐 배분을 한 거나 뭐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세법상으로는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동업을 하시기가 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을 하나 내 통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동업을 하실 경우에는 보통 법인을 좀 많이 설립을 하시죠. 아무래도 이게 좀 신뢰성 같은 경우라든지 자금 같은 게 아무래도 제3자의 법인이라는 통장에서 넣고 거래를 하셔야 서로 간에 이제 또 불필요한 이런 분쟁도 막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동 사업을 하시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두 분이서 이제 50대 50의 지분이라든지 결정을 하신 서로 간에 상의가 된 지분율을 설정하셔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부가가치세인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요거 지금 영수증 보이시죠, 여러분? 요즘에 네, 영수증이 잘 받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영수증 드릴까요? 물어보면은 이제 됐습니다 많이 하셔갖고 영수증을 잘 보실 기회는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영수증 요렇게 생긴 영수증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제가 올려놨고요.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바로 뭐냐? 소비할 때 내는 소비세입니다. 네, 이렇게 소비할 때 내는 소비세. 이렇게 소비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를 받아서 판매자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보면 소비세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를 받아서 판매자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이다. 그리고 이 세율은 10%로 고정이 되어 있다. 요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요 영수증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딱 쳐놨는데요. 여기 어떤 영수증이든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세 물품가액은 여기 이 영수증 상으로는 27,182원이고요. 부가세는 여기에 2,718원이 포함되어서 이 상품의 가격은 지금 이제 할인을 받아서 받은 가격으로 보자면 29,9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가 29,900원을 사업자한테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29,900원이 다 사업자한테 가느냐? 아니죠. 이 29,900원에서 2,718원은 소비자가 저한테 주면서 이거는 저 대신해서 국가에 납부해주세요. 이렇게 준 거예요. 제 매출액이 아닌 거죠. 제 매출액은 어떻게 장부를 만약 기입한다. 그럼 뭐가 잡힐까요? 부가세, 이걸 물건을 하나 팔아서 제가 29,900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만약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매출액은 여기서 이 영수증 기준으로는 27,182원만 내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요 2,718원은 뭐냐? 그냥 예수해 놓은 거죠. 소비자가 저한테 대신 납부해주세요. 요렇게, 네, 맞습니다. 부가세 예수고. 그래서 대신 납부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준 돈이어서 그냥 내가 그러니까 잠깐 받아둔 돈인 거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잠깐 스쳐나가는 돈일 뿐이고 요 돈은 매출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간접세이고 소비자가 낸 소비세이다. 이렇게 기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같이 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는 해요. 보시면 판매자가 물건을 팔아요. 이제 29,9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소비자가 29,900원을 판매자에게 납부를 하고요. 그럼 판매자는 여기 소비자의 부가세 2,718원을 국가에다 이렇게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가세 신고 납부 과정 중에 하나예요. 납부를 하는 과정. 신고를 하고 저는 2,718원을 벌었고 이걸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부가세 신고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좀
같은 영수증으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헷갈리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좀 처음에 공부할 땐 저도 좀 이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게 뭐야? 막 이럴 정도로 많이 헷갈렸는데요. 이제 공급가액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는 단어가 있고요. 공급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가액? 공급대가?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많이 쓰시는 단어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공급가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자의 순수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물건값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물건의 가격으로 가격을 매긴 거예요. 27,182원이라고 이 물건값을 매긴 이 아이를 공급가액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제가 이 매긴 가격에 10%는 자동으로 부가세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가세랑 이 공급가액, 나의 매출액을 합친 거를 바로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시거나 반대로 세금과세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거 칠 때 공급가액을 치는 나는 부가세를 뺀 나의 매출액을 치고요. 거기 자동으로 홈택스로 들어가면 10%가 잡히기는 합니다만 그 부가세와 내가 가격을 입력한 값에 합쳐진 게 공급대가라는 칸에 이제 합계가 되어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가액과 부가세와 공급대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내가 세금과세서를 앞으로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공급가액과 이 공급대가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아, 그때 그 강사가 그렇게 얘기해 줬었지.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점. 하나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번 용어 설명 한번 드렸고요. 네. 다음 설명은 이거 너무 복잡한 도입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어렵진 않아서 이 부가가치세 설명할 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부가세 개념을 그래도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이 표를 넣어 보았습니다. 네. 처음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뚝딱뚝딱 원가에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사다가 뚝딱뚝딱 물건을 하나 짠!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건을 공장에서는 100원이라는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100원에 대해서 매출 세액이 1,000원을 죄송합니다. 1,000원을 가격을 매기게 될 1,000원을 도매업자한테 나 이 물건은 1,000원이야. 이렇게 해서 도매업자한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도매업자는 얼마를 주게 될까요? 10%도 무조건 자동 발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 물건은 1,000원만 받으면 돼요. 이 물건값을 1,0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도매업자가 나한테 나의 클라이언트 고객이 얼마를 줘요, 나한테? 1,000원만 줬으면 좋겠는데 1,100원을 준단 말이에요. 네가 나 대신 1,100원 줄 테니까 100원 신고해줘. 이렇게 줘요, 나한테. 그럼 나는 어떻다? 공장 입장에서는? 매입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뭐 세액 받을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매출세액이 100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장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세액 100원을 이 도매업자 대신해서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00원이 납부를 합니다, 공장이. 그 다음에 도매업자분은 이 물건을 공장에다 사다가 이제 대량으로 사시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도매업자분이 사시면 소매업자한테 다시 또 재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럼 재판매를 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조금 붙이신다든지 뭐 어떻게 가정을 거치셔서 판매를 할 때 나는 이걸 소매업자한테 뭐 운반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난 이거 물건값 2,000원에는 팔아야겠어. 2,000원. 2,000원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소매업자는 또 나한테 얼마를 줄까요? 얘도 이 소매업자분도 나한테 난 2,000원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2,2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고를 또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받은 200원. 200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공장에서 분명히 내가 100원 냈단 말이야. 내가 매출세액 내가 부담한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보시면 100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종 부담하는 세액은 얼마다?
다시 나는 최종으로 100원만 납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럼 소매업자한테 또 왔어요, 이게. 그럼 소매업자가 진짜로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소매업자도 나 이동 비용도 있고 보관 비용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나는 이 소비자한테 팔 때 이거 4,000원 받을래. 나 4,000원 줘. 이랬는데 소비자한테 파는 영수증에 얼마가 찍혀 나와요? 4,400원이 찍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소비자는 이 돈을 4,400원을 소비업자한테 여기 돈 있습니다 하고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소비업자한테 또 무슨 의무가 생겨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받은 이 400원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이 400원이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이번에 제가 하게 되고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우리 또 있잖아요. 우리 납부한 거. 매출세액으로 납부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200원. 200원을 공제를 받는 거예요, 나는. 나 이거 저번에 낸 거 있어. 매입해온 게 있어. 2,200원인데 200원 내가 납부한 게 있거든? 그 매입해온 거 다 공제 받을게. 그래서 하면 이 소매업자는 얼마를 내게 돼요? 최종으로 부담하는 거는 내가 미리 낸 200원과 소비자가 준 400원, 2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좀 네모를 쳐놨는데 100원, 100원, 200원. 그럼 국가에 총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다? 네. 40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4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최종 소비자, 감세자라고 하는 이 소비자가 얼마를 부담했어요? 부가가치세를. 400원을 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소비세이다. 그리고 이 돈은 받아서 내는 간접세이지 내가 내는 세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닌 간접세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부담한 거는 쪼개서 다 공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400원을 좀 납부할 때 아깝게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나는 중간에서 이걸 전달 신고하는 의무만 가졌을 뿐이고 최종으로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다? 이 여기에 보이는 담세자라고 써있는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쪼개서 쪼갤 뿐이지만 내가 다 이미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세금은 이론상으론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자 소비세라는 걸 보여주는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저희 부가가치세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4,400원을 받으셨는데 좀 아까우신 거야. 이걸 납부하실 때. 이게 나의 매출액인 것 같은데 내가 세금을 낸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보니까 왠지 내 돈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처음에 모르실 때는. 근데 이렇게 좀 쫙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제를 받음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건 없구나라는 걸 조금 이해하시면 부가가치세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중간에서 받아서 납부하고 받아서 납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내가 부담하는 건 없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좀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업자가 세금을 중복해서 내시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식이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즉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기 전에 발생한 세금을 차감을 해주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만 결국은 국가가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우리가 하는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한 400원만 납부를 하게 되고 이중과세를 방지를 하는 사업자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름은 어렵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소비자가 결국은 다 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네,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1번 사업자로. 아까 일반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1번 사업자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부가가치세에 따른 사업자 구분에서 일반 사업자인데요. 이 부분은 좀 개인 사업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가세사업자와 면세가 되는 면세사업자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저희 면세사업자는 없으시죠? 공통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면세사업자도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실까요? 네, 아무튼 그러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가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나뉘어지고요. 그래서 가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사업자도 나중에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기는 면세사업자이세요? 면세사업자도 뒤에서 볼 거니까요. 같이 좀 들어주세요. 예,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가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로 크게 나뉘고 있고요.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어떤 게 면세사업자인지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가세사업자는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 가세자예요. 네, 네, 면세사업자 있으시군요. 이거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업자가 지금 대부분은 일반 사업자인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렇게 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금계산서도 수집하고 영수증도 카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카드 영수증도 수집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부가가치세랑 일반 가세자를 한번 구분을 해보기는 해요. 그러면 거의 한 90%는 일반 가세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가세자들이 많다. 근데 이 구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기본 크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가세자를 한 번 더 자세히 보자면 네, 이제 일반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중에서 간이가세 사업자가 아닌 가세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간이가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에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대상이긴 한데 조금 더 혜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간이가세자이겠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고 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세요. 그렇지만 소득세는 납부 대상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자 현황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세자. 네. 일반 가세자란 면세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데요. 간이 가세자가 아닌 가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 제한나 면세 용역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거된 면세 제한나 용역이 아니다. 그러면은 나는 일반 가세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거된 사업이 아닌 사업을 하시면 다 일반 가세자이신 거예요. 우리나라 세법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면세를 열거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면세야. 그거 아니면 다 가세. 이렇게 저희 세법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열거된 사업을 운영하시지 않는다? 그냥 나는 그냥 일반 가세자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세 기간이 제가 아까 계속 신고 납부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4번 신고를 하십니다. 분기별로 사업을 이제 결산을 하신 다음에 그 분을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1기 예정 신고, 1기 확정 신고, 2기 예정 신고, 2기 확정 신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고를 하시는데 1기 예정은 1분기고요. 이제 2기 확정은 2분기, 2기 예정은 3분기, 2기 확정은 4분기 가세 기간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신분 납부 기한은 이 3개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3월이니까 4월 25일, 4월부터 6월이니까 7월 25일, 7월부터 9월이니까 10월 25일, 10월부터 12월이니까 내년 1월 25일이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4번 신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4번 신고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개인이 이렇게 4번 신고하라 하면 너무 힘드시겠죠. 이거 어떻게 신고합니까? 힘들어가지고. 법인도 힘드신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주고 있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개인한테는 예정고지를 해주고 있어요.
뭐 통지서 받으신 거 있으실 거예요. 1월부터 3월,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고 했는데, 뭐가 날라왔어. 봤더니 예정고지 이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통지서를 줘요. 세무서에서, 대충 봤더니 너는 한 이 정도 세금 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 통지서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내라고 하는 대로 내요, 일단. 개인들은 1기 예정과 2기 예정 때는 고지된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를 이제 7월 25일에 신고를 하시는데요. 그때 신고할 때 1월부터 6개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산정을 하신 다음에 그 고지서대로 납부한 거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시고 납부를 하시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개인은 이제 1기 단기 신고, 2기 반기 신고에서 이렇게 2번만 신고 납부를 하시고, 법인 같은 경우는 정석으로 이제 스탠다드로 1년에 4번 분기분에 대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이제 신고 납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시는 질문이 또 있는데요. 이게 매출이 안 발생했는데 나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라고 하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나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 난 등록은 돼 있거든요. 등록은 돼 있는데 매출은 아직 발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뭘 신고하라는 거야, 나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규 사업자가 이럴 때에도 돈을 납부할 건 없지만 무실적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실적 신고는 필요하니까 반드시 부가가치세 일정을 참고하셔가지고 납세액이 있든 없든 신고 의무를 하실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면세 사업자시래요. 저희 방에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법무사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는 면세 사업자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법무사가 나한테 부가가치세를 청구를 하신 거지.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이신 거죠? 질문자님? 이 법무사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그, 법무사는 뭘까요? 법무사가 면세사업자예요? 법무사는 면세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무사님은 가세사업자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매출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매출세액을. 그래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아마 끊어주셨나 봐요. 이 비용을,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게 법무사분에 대한 비용이 만약에 200만 원이었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220만 원을 청구를 하셨다면 220만 원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법무사 비용은 면세 사업자이신 선생님이 이 용역을 소비하셨잖아요. 그 소비하신 분에 대한 20만 원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법무사분은. 그리고 우리 면세사업자님 어떻게 하냐?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그 부가치세를 뺀 돈을 매출액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는데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220만 원이 다 내 비용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면세사업자라도 그 가세사업자가 청구하면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돈 220만 원, 예를 들어서 220만 원을 치면 220만 원은 그냥 전부 다 나의 사업자 비용이다. 비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법인돈 예정고지 되는 경우가 있냐고 하셨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네, 법인은 신고하셔야 돼요. 네, 신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되셨고요. 자, 또 좀 진도사항 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중간에 또 할 수 있으면 답변 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렸고요. 네, 계산 구조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곱하기, 빼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이에요. 신고서인데 좀 약간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좀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요 그대로 신고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재화 용역의 공급 가액,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 가액, 부가세가 제외된 이 공급 가액을 가세 표준이라고 하고요. 가세 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 그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급 가액의 세율은 10%예요. 매출이 아닌 이상은, 아니, 그러니까 수출이 아닌 이상은 다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10%의 세율로 매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시 공급자가 거래 징수를 하게 되고요. 소비자한테. 그러면 매출세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매입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저희가 매입세금 계산서 받아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입세금 할 때, 거래 징수한 매입세액을 이제 납부를 이제 하실 때 매출세액에서 이 매입세액을 차감하셔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정 고지를 받으셨을 거니까 그 부분을 차감을 하셔서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좀 가감을 하신 다음에 차감 납부할 세액을 신고 기한마다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지금 설명드린 산식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나중에 제가 한번 뒤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 산식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별표 보이시죠? 여기 별표를 제가 딱 맞췄는데요. 자꾸 이상하게 뜨네. 여기 보시면 이 매입세, 그럼 내가 산 거 다 공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또 물어보시거든요. 다 해줄까요? 제가 왜 물어볼까요? 안 해주겠죠. 다 안 해주는 거야. 이분들이 또 안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뭘 안 해주냐?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불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매입세액이 100이 있지만 이 100이 우리가 공제해 줄 수 있는 세액인지 아닌지 볼게. 가세관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 보자 이 100 중에서 이게 해당되는 게 있나 없나 한번 볼게. 이러면서 보는 체크를 하는데요. 뭘 보냐? 그래서 매입차별 세관계산서 합격표를 미제출을 하게 되거나 부실기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세관청에서 나는 공제 못 해주겠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되고 나중에 또 나오기는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실 때 꼭 써야 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걸 좀 잘못 썼다. 그 좀 오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나 못 해주겠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는 거죠. 요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요거는 나 못 해주지. 가세관청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입니다.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그 초록색 자동차 법인 차량 보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업무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용이 아니고요. 영업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신다는 거는 그 택시 기사님이라든지 뭐 렌터카 이런 차량이라든지 그걸 영업으로 쓰시는 차가 아니면 업무와 영업은 다른 거예요. 내가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지만 이 아이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샀다. 그리고 그런 거 관련된 비용을 썼다. 이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는 안타깝지만 공제를 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접하시는 불공제 매입세액 중에 하나시고요. 하나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접대비 관련된 비용. 요거는 나는 공제 못 해줘. 이거는 불공제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가세관청에서.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불공제 매입세액의 유형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 그거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제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토지도 면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해주지 않는다. 등록하기 전 거는 매입 안 해줘. 사업자 등록 안 한 거는 나 못 해줘. 뭔 줄 알고 해주겠어?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아까 강의할 때 그 전에 해도 된다 그랬는데 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20일 이내의 건 해줄게. 그러니까 너무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20일 이전까지는 공제를 해주니까 등록을 할 때도 사업을 이제 하실 때 20일 이전 거는 공제 가능하니까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빨리 한번 영수증 찾아보세요. 받으신 공제 받을 게 있는지. 그래서 이제 20일 전 거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체크를 해주시면 이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받으실 수가 없으신데요.
여기서 좀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이렇게 이제 기장이나 이렇게 신고하거나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된 비용을 많이 매입세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매출세액이 아까운 거야, 납부하시기가. 그래서 매입세액을 많이 쓰시고 싶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쓰시거나 사업과 관련 없다든지 다른 데서 쓰신 걸 가지고 오시는 부분들이 좀 계세요, 해달라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옛날에 요즘에는 많지는 않으신데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서두에 이제 차세대 홈택스가 도입이 됐잖아요. 가세관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아주 체계화되어 있고요. 카드 영수증이랑 저희 연말정산만 하셔도 보시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어느 은행에서 뭘 썼는지, 어느 병원에 갔다 왔는지 모든 정보가 다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보시면 홈택스의 그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용한 비용이라든지 부가가치세 매출 그리고 매입 같은 분석을 미리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원래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요즘에 이걸 이제 그 일반 가세자들한테 오픈했어요. 너 신고하기 전에 너 이런 비용은 가사 관련된 비용이라고 의심되니까 신고할 때 참고해. 너 지금 이거는 차량 관련된 구입을 하는 게 내역이 나한테 보이네? 너 이거 비영업 승용차 아닌지 한번 체크해봐. 그리고 너 무슨 골프장에서 쓴 비용 같은 게 체육시설에서 쓴 비용이 있네? 이거 체육 같은 시설에서 쓴 거를 네 영업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 이런 게 카드 사용 내역이라는 이런 게 다 분석이 돼서 저한테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정석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저희한테 다 알람이 오고 가세 분석 자료가 저희한테 다 오고 홈택스에서 제가 어떤 걸 샀고 어떤 거를 팔았는지 어떤 금액이 매출액이 잡히는지에 대해서도 홈택스나 이런 데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정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은 자동 수집이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신고를 하는 게 성실 신고가 최고의 절세 전략이다. 이렇게 이론적인 말씀 한번 드리면서 간이 가세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있다. 다 해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이 가세자이고요. 질문 주신 거 수출 목적으로 제조사한테 위탁 생산을 맡겨서 제품을 제작했는데 제조사로부터 수용대사조서를 받으셨어요? 영세줄이 수출 목적으로 영세율을 적용을 받으시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외국으로 정말 배나 항공으로 띄워 보내셨어요? 아니시죠? 그러면 이 위탁 생산 맡기셨는데 여기 제조사한테 달러 받으셨어요? 그거 아니시죠? 그러시면 일반 가세인 거예요. 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게 영세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배경 지식 설명을 하자면요. 제가 단일 세율입니다. 10% 부가세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영세율이라고 하시잖아요. 영의 세율로 가세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한테? 수출업자들한테. 수출을 장려하는 거죠. 달러 벌어오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면은 가세 면세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도 모든 신고 의무는 지시는데 우리 같이 일반 가세자들은 10%라는 가세율을 때리는 대신에 이 수출하시는 분들은 영의 세율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해세율이라고 하는 영세율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조사한테는 위탁 생산을 맡겼지만 이 부분은 달러를 벌어온 것도 아니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면 직접 수출을 하신 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 생산, 제조를 밑으로 하도급을 맡기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한테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다? 부가세를 달라고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소비했잖아. 네가 나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줄 테니까 세금을 10% 줘.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출하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된 비용으로 이제 수출 가격 책정하실 거잖아요. 그때 진짜로 외국에 나간다. 그때는 저희가 할 때는 영세율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수출업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조사한테요? 그거는 좀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너무 딥한 부분이라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이가세자가 있는데요.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그 간이가세자라는, 저희 간이가세자 계신가요? 간이가세자 선생님 계실까요? 간이가세자라는 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단하게 해주는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1년의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들을 간이사 가세자라고 하고요. 일반 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했다. 그리고 제조업이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업종은 간이가세자를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몇 제외되는 업종을 제외한 1년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그런 개인 사업자는 간이가세자이다. 간이가세자 분들은 이제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계세요.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끊다 보니까 이제 좀 영세하신 분들이니까 조금 배려를 해주는 거죠. 가세관청에서. 근데 또 이게 다 좋냐? 그렇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세율은 낮은데 저희가 아까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받고 10%를 공제하고 납부하고 이 부분을 정석으로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액의 0.5%만 only 0.5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접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1년을 가세기간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이 1년에 4번, 1년에 2번 신고하기도 조금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년을 가세 단위로 해서 다음에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신고 납부를 하시게 되는 게 일반적인 구조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산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가액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가세 표준이 공급 대가예요. 이 간이 가세자분들은 일반 가세자분들은 공급 가액이 매출액으로 그 가세 표준이었는데 저희 간이 가세자분들은 10%를 포함한 거를 공급 대가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을 가세 당국에서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곱한 금액을 이 세율을 곱하는 베이스로 해서 이 세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를 곱하면 납부세액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공급할 때 공급자 거래 징수를 하시고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매입할 때 납부한 매입대금, 공급대가 0.5%이 부분을 이제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정 부가세액이 있으면 빼주고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부가세, 가산세를 합산해서 납부를 하시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간이가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매업이나 음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15%를 부가가치세율로 봐요. 매출액의 15%가 너희의 대상이라고 봐서 15%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10%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5%에서 뭐 40%, 40%까지 뭐 다양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이분들은 15%와 40%를 곱한 거에 금액에다가 10%라는 부가세율을 산정을 하셔서 보기 때문에 세율이 한 단위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율의 10%까지가 부가가치세로 보시거든요. 1.5%에서 뭐 4%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각자의 업종에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의 업종별 부가치율은 얼마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보시면요. 또 여기 또 보시면
또 궁금한 점이 이제 또 생기잖아요. 자꾸 차이점이 나오니까요. 이제 궁금한 시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 지금 일반 가세자인데 이게 전략적으로 간이 가세자가 나은 것인가? 어떤 게 좋은가? 이게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간이 가세자는 일반 가세자랑 달리 세율이 낮아요. 1.5에서 4%. 이런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1년을 가세 단위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신고를 편리한 점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치명적인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매입액에 내가 1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0.5%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이렇게 0.5%만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로 받으시는 거예요. 10%를 온리 다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좀 신경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4,8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이런 단점이에요. 그럼 왜 단점이 될까요? 물어보시는데 이제 평소에 대량으로 상품이나 재료를 매입을 하셔서 매입세 공제가 많이 필요하시거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시면서 설비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기계 설비를 사셨다든지 큰 비용이 지출이 이미 발생하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10% 매입세 공제 받으시고 싶으시죠? 당연히 받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이가세자가 본인한테 맞지 않으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 매출액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이거 왜 단점이 될까요? 네,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세금계산서 무조건 끊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빙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분하고 거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하고는 간이가세자분들은 거래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게 간이가세자에 갇혀있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세율이 낮다는 아주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종별 부가치율이 적용되고 있고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 세무상 한 번만 신고해 편안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게 나한테 더 맞나 어떤 게 나한테 더 큰 장점으로 와닿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는 결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각자가 좀 판단을 하실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해볼 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네, 사업의 규모를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사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세금 부담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 나 아직까지 뭐 소규모야 이러신 분들은 이제 간이가세자로 하시다가 이제 매출이 커지시면서 이제 일반 가세자로 전환을 하시는 게 적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래 방식 같은 경우에 B2B라고 많이 하는데요. B2B가 이제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자랑 거래를 많이 하실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가세자가 유리하실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B2C라고 또 하는데 이제 커스터머, 일반 뭐라죠? 소비자들, 음식점업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개인이 가가지고 그냥 카드 끊고 밥 먹고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가세자한테 오히려 좀 매력을 또 느끼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입세 공제를 좀 많이 받고 싶다. 뭐 사업의 초기고 대규모의 뭐 설비를 사야 된다. 뭐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 가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다 일반화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결론적으로는 또 말씀드리지만 고유의 장단점이 있다. 신중하게 나의 상황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주변에 계시는 이제 세무 전문가랑 상의를 좀 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무조건 뭐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고요. 제가 조금 넘어갈 부분 넘어갈게요. 네, 이제 또 면세사업자 설명입니다. 면세사업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여기서 면세사업자 이제 다 뒤에 나왔어요. 근데 이 면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나라 세법은 면세 열거주의예요. 그래서 세법에 열거된 면세사업만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다 일반 가세자세요.
네, 그럼 면세사업자 뭐를 열거해놨는데?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러면은 보시면요. 부가지상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국민후생 용역 관련, 그리고 도서, 신문, 수돗물, 의료, 교육, 금융, 토지. 들으면 딱 뭔가, 아, 진짜 필수적이다. 이렇게 느낀다고 오시죠? 그런 것들을 부가세법상 면세 제외 및 용역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고요. 면세 제외, 면세 용역, 의료.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죠. 교육. 저희 공부방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수업 들어오신 분 중에 이런 교육 용역. 그죠?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금융보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면세 용역으로 보고 있고 토지. 주택 사업자도 아까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맞나요? 너무 퀵하게 지나가 모르겠는데 이 주택과 토지는 또 이게 경영 사업자예요. 주택은 과세 일반이고요. 토지는 또 면세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토지를 좀 면세, 기초 생활에 관련된 거라고 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토지 때 옛날에 이런 뭐 그 토지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토지 같은 부분은 면세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열거를 하고 있고 열거된 재화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를 하지만 열거하지 않은 부분은 다 과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다. 보시고요. 그리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저희 이제 공부방 하시거나 면세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는 부가세 신고 대상 아니야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매년 한 번은 신고하셔야 돼. 한 번.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 공부방이라든지 학원 운영하시는 저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처에 저희가 교습비 신고하시거나 뭐 하실 때 사업장 현황 신고표 내라고 해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런 거 신고한 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나도 뭘 해야 되는구나, 부가가치세. 이거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매입세액 공제 다 해주면 좋겠구만. 이 면세 관련된 사업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금계산서 대신해서 이 면세 사업자분들은 계산서 발급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하고 교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이게 신고서 작성 사례인데요. 네, 이 부분은 아까 표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직관적으로 이 신고서하고 어떻게 와닿는지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 표로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과세 부분이에요. 매출세액 신고 칸이에요. 여기 윗칸이. 이거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저희 매출을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요 과세, 저희는 과세만 볼게요. 시간상. 요 과세 부분에 저희가 여기 매출액을 쓰시면요. 여기 10% 세액이 적어요. 이 부분이 나의 매출세액이에요. 그리고 요 칸이 매입세액인데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던지 신용카드를 쓰셨던지 쓴 게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 10%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은 세액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제 납부할 세액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세금계산서 수취했는지 뭐가 있죠? 카드로 했는지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합계액이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조그매가지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여기 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영업용 수용용차라든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든지 이거를 써서 차감을 해서 여기 매입세액,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모든 매입세액은 일단 여기에다 다 기재를 하시고요. 내가 100을 받았지만 요 중에서 10은 불공제인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차감을 해서 90이 신고서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게 지금 제가 보시면 여기에 1,550만 원이 매출세액이고 납부해야 될 차감할 매입세액이 867만 4,771원인데요. 요거를 차감을 한 세액을 저희가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460 여기 차가감 소득을 보시면
46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된다. 아까 그 산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산식대로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뭐 복잡하고 어느 칸에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고, 칸도 너무 많고, 그냥 한 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죠. 근데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 한번 들어가서 신고 직접 해보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네, 그 보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랑 발행받은 거랑 이런 게 다 끌고 들어와져가지고 신고하실 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홈택스상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홈택스 따라가면서 신고를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많이 복잡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고 도움을 네, 이게 답변 주셨죠. 메인 매출 자동으로 불러와 주니까 쉬우시다고. 제가 맞게만 했는지만, 그래도 그 간혹 가다가 오류 듣고 계신가요? 아, 네. 시스템이 뭔가 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네,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시나요, 이제? 아, 갑자기 시스템이 네, 갑자기 꺼졌다 켜진 것 같아요. 별 중요한 말은 안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끌고 오는 대로 홈택스상 신고 따라가 보면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근데 사업이 복잡해지면 아무래도 이제 대리인한테 넘어 좀 맡기셔야겠죠. 그렇지만 처음엔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홈택스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된다.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김치 아까 질문하신 분 있었는데 넘어갔는데요. 이거 하나만 답변 드릴게요. 김치를 또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재밌잖아요, 이런 거. 쇼핑몰에서 소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김치가 면세.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 면세일까요? 김치니까? 느낌 오셨죠? 네. 이게 소포장 해가지고 뭔가를 가공을 했잖아요. 이게 김치는 면세인데, 이게 뭔가를 가공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나의 그 노력이 부가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이 소포장으로 판매를 하신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김치는 뭐 저의 필수니까 면세예요. 이렇게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그 가공 단위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면세인지 과세인지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면세는 아니에요. 그냥 그 날것으로 파시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희가 날것으로 이렇게 김치요 이렇게 주시진 않잖아요. 뭔가 포장을 하고 뭔가 가공을 거치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과세로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좀 설명이 길어요. 다른 거 뒤에는 좀 짧은데 이게 부가가치세는 늘 좀 시간이 오버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좀 지루하시면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쭉 하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한번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설명드렸고요. 간이가세자 신고 요것도 아까 그 산식으로 나왔던 건데요. 요 보시면은 이제 간이가세자 선생님들 계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공급 대가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가 가표로 오고요. 여기에 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보이시죠? 요거 산정한 거에다가 10%. 그래서 세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요건 서식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소리 안 나오나요? 나오죠, 이제? 아, 네네네. 네, 들립니다. 네네. 이거 간이가세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저희 면세사업자 선생님들 이렇게, 이게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표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서식을 꼭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 잊지 마시고, 예,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못했다고요? 선생님 면세사업자이신데 이거 못하셨어요? 이거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추가 신고하려니까 안 되나요? 아, 그래요? 이거 그래도 세무서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이거. 네, 안 되는데, 이렇게 안 하시면. 지금 2달 넘게 지나셨는데, 한번 세무서에 한번 연락을 해보셔가지고, 현황신고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내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잊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그게 면세 사업자분들은 가산세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세무서에서 내년에 하라고 했으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 부분 제가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는 반드시 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현황 신고는 무조건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꽃 이벤트나 체험 교육이요? 이렇게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셨는지에 따라 다르실 것 같아요. 진짜 교육업으로 등록을 하신 건지, 근데 일반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체험으로 이렇게 하는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약간 성격이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교육이라는 용역은 진짜 필수적으로 하는 저희 이런 뭐 교육을 면세를 하기는 하는데, 그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셨는지에 따라서 그냥 꽃을 그냥 팔거나 이렇게 체험 교육을 교육업으로 등록을 하셨으면 면세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뭔가 뭐 복합적으로 뭐 체험 이벤트 하시면서 가세 사업 비슷하게 하신다고 하면 겸업 사업자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해외 어학원 한국 대표부도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사업인가요? 요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은 면세 사업이 맞아요. 그래서 교육 어학원 분들은 사실은 다 그 면세 사업자로 신고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뭐 대형 영어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면세 사업자로 하고는 계신데 그 파견하는 대학교에서 해외로 파견 교육하는 영어 연수, 뭐 해외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배경을 조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면세 사업자로 신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세하게, 이게 너무 자세하게 배경 설명이 되지 않은 질문이어가지고 조금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이론상으로만 도움 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그 세무 대리인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은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단순하게 영어 교육업 이렇게 하면 면세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금계산서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직접 하시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도 한 번씩 다 세금계산서 발행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요청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홈택스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쉽게 작성을 해서 발행을 하는 건데요.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쉬워졌는데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지금 저희가 그 홈페이지 화면을 보면은 그 공급하는 나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내 사업자 명칭, 그리고 공급을 받는 사람, 그 세금관에서 요청하신 분이겠죠? 그분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내가 얼마에 팔기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자는 언제인지, 이런 거를 적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썼는지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대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부실기재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재를 하실 게 필요합니다. 그럼 잘못 기재하면 어떡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니까요. 뭐 단순 오류에 의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수정계산서를 발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게 꼭 확인하셔서 최종으로 전송 누르기 전에 꼭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전자세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홈페이지 화면이에요. 이게 홈택스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부분인데요. 요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를 딱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행된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또 질문 주신 분이 주택은 과세고 부속 토지는 면세라고 하는데 주택 면세. 네, 주택은 면세인데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택은요. 그, 뭐죠? 그 주택, 그 사업자.
그 부동산 임대 사업자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건물분과 토지분이 있는데 이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부분이고요. 주택은 저희가 사는 거니까 면세인데 그런 거 말고 사업자로서의 저희가 임대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은 토지는 면세이고요. 이 건물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가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임대 사업자분들은 약간 겸업 사업자처럼 이제 취급을 하시는 거죠. 그 답변이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임대 사업자인 경우 공급자 상호명이 공란인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개인 사업자라도 이름을 쓰셔야 돼요. 손윤정 이렇게 내 개인 사업자 이름을 쓰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에. 상호가 손년장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사업자니까 그런 쪽으로 좀 써주셔야 돼. 필요적 기재재 사항은 뭐든지 좀 채워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요? 주택을 그냥 하시는 분들은 아마 면세가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상가나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주택 임대사업자도 계신 건가요? 주택 말고 저희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좀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나뉜다. 이렇게 단순한 주택은 면세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부가치 너무 지금 많이 시간이 좀 돼가지고. 네, 요건 세금 계산서예요. 종이 세금 계산서 혹시 발행해 보신 선생님 계세요? 받으신 분들 계시거나?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거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홈택스 들어가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인정은 해주시기는 하시는데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되고 발급하지 못하는 사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효력을 아예 인정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제 그 대신에 이건 홈택스에서 이게 수집을 할 수가 없는 정보이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종이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별도로 기재를 해줘야 돼요. 종이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거나 매출세액 신고를 하시고 싶으시면 수기 부분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수집을 해주지 않고 내가 챙겨서 넣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산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등록을 안 했을 때 얼마, 매출세금 관련해서 이제 뭐 미발행했을 때 얼마,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엄청 종류도 많고 세금 계산서 뭐 이런 가산세도 진짜 많으시죠.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뭐 하나만 말씀을 많이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행을 하시거나 늦게 수취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세금 계산서 발행은 다음 달 제가 기억하기로는 5일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맞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5일까지, 다음 달 5일까지는 3월 달 매출이면, 10일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매출은 4월 10일까지 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나서 발행을 해준다. 3월 불 매출에 대해서. 그러면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놓치시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일하다 보니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못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가액의 어디 갔죠? 1% 얼마였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지연 발행, 지연 발급. 요게 1%. 공급가액의 1%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요게 좀 가장 많이 주고받으시는 부분이어가지고 챙겨서 딱 무조건 그 달에 세금계산서는 그 달에 발행하고 수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가산세가 산업 한번 찍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가산세가 있는데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럼 가산세는 냈는데 그럼 뭐 너무 부담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이 이런 걸 또 해주기 위해서 이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는 얼마 정도 감면해줄게. 수정 신고할 때도 몇 개월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감면해줄게. 그러니까 신고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거죠. 가세관청에서.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다. 가산세 제도도 있지만 감면 제도도 있으니까 놓쳤더라도 신고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긴 시간 동안 부가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뒷부분은 이제 소득세하고 원천세예요. 근데 이렇게 길지는 않을 건데요. 이 부가세가 좀 중요하고 많이 지금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렸고요. 10분만 쉬고 바로 소득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물도 드시고 저희 10분 뒤에 만날게요.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